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모습이 눈에 선한 자식들이지요. 큰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한 체온, 둘째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의 그 떨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두 아들이 저보다 훨씬 의젓한 가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고 귀여운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차분하고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꼼꼼하고 집안 어른들 말도 잘 따랐지요. 반면 둘째는 조금 활달했습니다. 뭐든 도전해 보려는 기질이 있었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남들보다 앞서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서 늘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두 아이 모두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결혼식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가슴이 벅찹니다. 신부 입장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해서 애써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 곁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에도 부지런해서 결혼 후에는 집안일 하나하나를 성심껏 챙겼습니다. 명절에 오면 제 손 닿기 전에 부엌일을 척척 도와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머니 먼저 챙기던 그 마음이 저는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지요. 둘째 며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안일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가정부를 두고 맡기는 편이었지요. 처음에는 사실 낯설었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며느리가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온 방식이 그렇고 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경험까지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도 둘째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에도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댁에 자주 오지 못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옛날처럼 집안 어른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고 자기 일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저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얼굴을 못 보는 게 아쉬울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고 조금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아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다는 표현이 제 마음을 괜히 불안하게 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했던 날, 저는 괜히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차 한 잔 내어주고 담소를 나누면 될 일인데 이번에는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준비하는 제 손길마저 달라졌습니다. 거실도 한 번 더 정리하고 부엌 바닥도 쓸고 닦았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작은 쿠션도 반듯하게 놓아두고 유리창도 닦아 햇살이 더 맑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녹차잎을 꺼내어 준비했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이지만 이왕이면 며느리와 마주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도 제 가슴은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이한테는 차마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일까? 아니면 사업 문제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둘째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조금 창백해 보였고 눈빛은 단단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따라 바빠 보이네.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왔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경쾌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하며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 향이 은은히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화제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요즘은 일이 바쁘다더니 몸은 괜찮니? 아무리 젊어도 건강이 먼저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잔을 잡고 있던 손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무슨 말인데? 천천히 해도 괜찮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저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설렘보다도 부담과 긴장이 엿보였고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으로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 단순히 일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구나.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꼭 큰 이익을 안겨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믿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낯설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제 나이에 투자라니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며느리는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이 없다. 그리고 나이 들어 그런 일에 손 떼는 건 위험하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무언가 꼭 이루고 싶다는 집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재빨리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잠깐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속을 꿰뚫어 본 듯 제가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노후자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저는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조금은 노후 대비로 쥐고 있었지만 그것이 충분할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병원비라도 크게 나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늙어 아들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따라붙었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그 돈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속 깊은 불안이 며느리의 설득에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는 듯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해온 걸 아시잖아요. 전에 했던 사업도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었죠. 이번에도 분명 잘 될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과 인맥을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그냥 무너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차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려 찬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떨림마저 놓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어 간곡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을 속이지 않아요. 어머니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 노후가 걱정 없으시게 만들어 드릴게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노후 자금을 모아두었지만 그 돈이 제 여생을 지켜줄 수 있을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말은 그 불안을 달래주는 듯 들렸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불안한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위험하다. 저 아이가 아무리 내 며느리라 해도 사업은 모르는 일이다. 혹여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갈등 속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제 손등을 감싸 쥐고 있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게 거절해야 했는데 제 입술은 끝내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안 된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번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 두 목소리가 맞부딪히며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도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며느리 말처럼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지?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제 마음을 흔들어댔습니다.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불안한 노후에 대한 그림자가 오히려 며느리의 제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이런저런 계산을 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평생 아껴 모아온 돈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야말로 전부였고 제 여생을 책임져줄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만으로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결국 며느리의 말과 맞닿았습니다. 어머니 노후를 든든하게 해드리겠다. 는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을 투자하마. 하지만 단 하나만 약속해라. 절대 헛되이 쓰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심 두려움이 컸지만 이미 마음속 결정을 내려버린 뒤였지요. 며느리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습니다. 눈빛은 환하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하는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또다시 뒤척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가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며느리의 말처럼 일이 잘 풀려 제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서 투자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예전보다 집에 들르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목소리에도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쁜 기색이었지요. 어머니, 준비가 한창이에요. 곧 사이트도 열리고 물건도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그 말에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평생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게는 사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경했고 또 두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새로운 물건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옷이며 생활용품, 갖가지 상품들이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어머니, 요즘 이런 게 잘 팔린대요. 시장 흐름을 제가 다 분석했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도 곧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정말 이게 잘 팔릴까? 저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제 속마음은 늘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가족이니 믿어줘야지. 저 아이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닐 거야. 성공해서 오히려 효도하려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만약 잘못된다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병원비라도 크게 나가면 누구에게 손 벌려야 하나?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마치 높은 언덕을 오르는 사람처럼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여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곧 쇼핑몰을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알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주변의 환호와 바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열었어요. 손님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자리를 잡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켠은 조금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구나.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더 큰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설 길이 없구나. 내 돈이 거기에 전부 들어갔으니.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들리던 자신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몰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목소리에 힘이 있었지요. 오늘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며 들뜬 듯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아직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점차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대답만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조금은 힘들어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네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서 당분간은 수익이 적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시작이 어렵겠지 싶어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금방 나아질 거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나 하고요. 그러나 며느리의 말이 자꾸 짧아지고 그 톤마저 점점 낮아지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은행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전부였는데 이제는 숫자만 남아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잘 불어나 돌아올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사람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주문이 생각보다 안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단순히 사업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괜찮은 거니? 혹시 위험한 건 아니니? 지금이라도 접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꾸만 이러다가 정말 돈을 잃는 건 아닐까? 내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을 강요받는 것 같아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바쁨이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매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곧 좋아지겠지. 처음엔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늦은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이 평소와 달리 잿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초조했습니다.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사업하면서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대요. 은행에서 독촉이 계속 오다가 결국 아들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노후 자금으로 건넸던 돈, 그 돈이 사라져버린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마저 위태롭다는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부부집 대문 앞에 붙은 붉은색 압류딱지. 딱지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제 아이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현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벽을 붙잡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내줬을까? 가족이니 믿었지.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제 마음이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후회로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 아이가 겪을 절망을 생각하면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압류딱지가 붙은 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 살았습니다.
집안의 문 앞에 선명하게 붙어 있던 붉은 종이는 마치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그 집 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건지, 무엇보다 제 돈은 어떻게 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이어졌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짧게 들려온 말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말끝마저 흐려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굳은 어깨를 바라보며 저는 차마 원망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도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집을 오가던 이웃의 눈길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압류딱지는 이웃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곧 방법을 찾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사업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압류딱지가 붙은 뒤로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눈에 밟히는 종이가 가슴을 짓눌렀고 이웃들의 스치는 시선이 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점점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받는다 해도 잠깐의 변명 같은 말만 흘리듯 내뱉고 곧 끊어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상황을 바로잡을 뚜렷한 계획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출근을 해도 얼굴빛이 어둡고 집에 들어오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건네려 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눈빛은 늘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아들의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눈앞에는 압류딱지가 펄럭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며느리를 믿었던 내 선택이 잘못이었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는 생각이 날마다 짙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부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여 전화를 받는다 해도 목소리는 낯설 만큼 건조했고 대화는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점점 집안에서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기댔던 이가 오히려 집안을 흔들고 떠나가려 한다는 사실이 차라리 악몽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가족을 신고한다는 것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더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무적인 분위기, 서류를 넘기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까지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름과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집안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현실. 말을 이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원 조회와 확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차분한 말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족이기에 믿었고 가족이기에 내준 돈이었는데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앞은 어두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냈습니다. 혹시 경찰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며느리의 행방이 조금이나마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며 최근 금융 기록을 통해 확인된 건 잦은 현금 인출과 해외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라 명백히 도망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장 같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믿고 맡긴 돈은 이미 사라진 걸까? 그 아이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 도망친 걸까?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고 말없이 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심장이 부서져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한평생 아껴 모아온 돈, 가족이라 믿었기에 기꺼이 건넨 돈이 이제는 제 손을 떠나 끝없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저에게는 그 빛마저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버린 듯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몇 배로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어둠 속에 갇힌 사람처럼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천천히 굴리듯 만지기만 했고 저는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집안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흔들려서 돈을 내줬을까? 내가 아니었으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마음속을 후회가 차지하자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찾아야 한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깊은 상처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며느리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단순한 절망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지친 얼굴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설 탐정을 찾았습니다. 낯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에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담배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가족의 수치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과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사업 실패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흔적까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벅찼지만 기록으로 남겨야만 하는 순간이었기에 억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탐정은 묵묵히 메모를 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위로나 감탄도 없이 다만 사실을 차갑게 정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현실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해외 한 도시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배신감, 안도, 그리고 다시 분노가 차례로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와 허탈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잡을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확인되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결국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림과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송환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두 내주던 날의 며느리의 눈빛, 사업이 잘 될 거라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점점 짧아지고 무거워지던 연락들. 그 모든 것이 차갑게 무너져 내린 뒤 결국 도망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송환된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깊은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들려온 목소리는 그저 변명 같기도 한탄 같기도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한때는 내 가족이라 믿었던 이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눈앞에 있었기에 차마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오래도록 며느리의 고개 숙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마주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전쟁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붉은 압류딱지가 붙었던 문 앞 장면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아둔 돈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건넸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도망이었으니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며느리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속은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눈앞에는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아이에게 며느리의 구속은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 아들은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두 갈래의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를 법으로 심판하는 길,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길. 어느 쪽을 택해도 제 마음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침묵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저는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두려움에 짓눌린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배신과 연민이 얽혀 제 마음은 차갑게 식지도 뜨겁게 달아오르지도 못한 채 그저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안의 어둠은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소와 용서, 두 길 사이에서 마음은 끝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고소장을 내는 상상을 하면 마음 한쪽이 조금은 시원해졌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손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며느리의 감옥살이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인생은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셔도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은 제 안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았지만 결국 또 가족이기에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겠다고, 대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두려움만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잊지 말고 갚아나가라.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십 날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고 흐느낌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가족으로 남되 더 이상 무책임한 선택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갚아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이나 절망만이 머무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져야 할 짐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며 생활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외출하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나가는 뒷모습이 남았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려 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어든 대신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절망으로만 가득하던 얼굴에 가느다란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버티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 진심이 전해져 차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빚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조금씩 갚아나가는 장부의 기록은 마치 무너진 실내 위에 아주 얇게 남아 다시 쌓이는 벽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기억 속에서 조금은 옅어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다만 남은 생을 살아가며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만은 끝까지 지켜보리라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며느리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도망간 과거를 되돌려야 한다는 부담이 그녀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였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는 숨소리조차 가늘고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은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안쓰러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걸까?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결국 이 아이를 무너뜨리고 말았구나.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얇은 호흡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못한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대출 이자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 한마디는 탄식 같았고 고백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과 좌절이 마침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앞의 며느리는 더 이상 욕심 많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빚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원망과 연민, 분노와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보다도 크게 다가온 건 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끝이 전해져 오는 순간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지요. 저는 오래도록 그 소리를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결국 이겨내야 한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안쓰러움이 배어 나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돈은 급하게 갚으려 하지 마라. 무리해서 몸을 망치면 아무 의미 없다.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갚아라.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앞에 며느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채찍질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잃은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가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그녀의 다짐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쥐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무너지지 말고 버텨야 한다는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한 뒤 며느리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터를 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몸을 망가뜨릴 만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식사를 챙기려 애썼고 늦은 시간에는 억지로라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 달라진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들의 표정도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시금 의지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그 의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조금씩 대출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기록되는 납부 내역은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장, 두 장 쌓여가는 영수증은 무너졌던 신뢰 위에 얇게나마 새로운 벽돌을 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며느리에게 말없이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받았고 그 순간마다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으로서 끝내버리지 못한 정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퇴원 이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업도 번듯한 회사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단시간으로 일을 하며 몸을 회복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큰 일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처음엔 고작 몇만 원 벌이에 불과했지만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씩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자 며느리는 대출 상환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빚의 무게는 컸지만 예전처럼 숨을 죽이며 도망가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이어지는 성실한 납부 내역은 작은 성취처럼 다가왔고 아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감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다시 살아가려 애쓰는 며느리를 보며
완전히 등을 돌리기에는 제 마음에도 남은 정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길에 들른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늘 바쁘다며 시댁에 잘 오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소박한 장을 보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일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성실함이 더 귀하게 느껴졌고 그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며느리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무너졌던 삶을 조금씩 바로 세워가는 과정은 제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결국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의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화려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 기회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루하루 몸을 일으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작은 밥상에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동안 무너져 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부부가 함께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희미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비록 많은 빚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최소한 이제는 며느리가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작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일은 꿈도 꾸지 않았을 아이였습니다. 손에 쥔 반찬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얼어있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라도 변해간다면 아직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집안의 공기는 전보다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빚이라는 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며느리의 성실한 상환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던 변화였지만 매달 조금씩 깎여나가는 금액을 보며 우리 모두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빚 갚는 데 쓰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힘겨웠지만 분명한 건 도망이 아닌 책임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이미 사라졌구나.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돈으로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 늦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은 분명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것은 가족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이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책임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며느리가 힘겹게 장을 보고 들어오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노후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편안한 삶만이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거창한 계획이나 허황된 약속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데 집중했고 그 작은 성실이 쌓여 점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며느리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사업을 한다는 소문만 무성했지만 지금은 꾸준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면 가게 주인들이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이웃들도 다시 따뜻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 변화는 제 마음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의 상처가 깊어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에서 두려움 대신 결심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향해 조심스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빚의 일부를 갚으며 저에게 직접 건넨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은 며느리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제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벽처럼 차갑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너진 다리를 다시 하나씩 놓아가는 것처럼 조금씩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며느리와 저는 함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의 피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복잡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결국 도망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애쓴 그녀의 노력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대답 대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물을 보며 이제는 서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안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제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눈빛이 오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조금씩 빚을 줄여가는 과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납부 내역서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피곤에 지친 얼굴 속에서도 분명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전보다 한결 밝아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긴장과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집안의 온기가 다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은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낸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며느리의 성실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원망과 고마움, 아픔과 희망이 얽히더라도 결국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결국 이 아이들도 지켜내고 싶었기 때문이구나. 그 순간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은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버틴 며느리의 발걸음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지치는 길이었지만 끝까지 걸어낸 것이지요. 어느 날 며느리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액을 갚는 날이었습니다. 두 손에 들린 봉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년의 땀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흔들리던 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책임감과 단단함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잃어버린 노후 자금을 되찾았다는 사실보다 며느리가 끝내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빚이 정리된 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벽 같은 긴장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함께 이겨낸 시간이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 결국 가장 큰 값진 것이었구나. 이제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얻은 교훈은 제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입니다.